노량해전의 포성이 바다를 뒤덮을 때 이순신 장군은 여전히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 대신 그는 살아남아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나라 수군은 퇴각했고 조선군만 남아 퇴각하는 일본 함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타고 있던 배는 하나둘씩 불타며 침몰했고 규슈로 돌아가는 길목은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바다 위는 이미 무덤이었고 더 이상 철수란 단어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살아 돌아간 일본 병사는 없었습니다. 조선 해군의 철통 같은 추격은 냉혹했습니다. 퇴로는 없었고 바다는 조선의 칼날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선 바다에서 일본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시작을 품고 있었고 침묵은 또 다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군은 곧 철수를 선언했고 조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순신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저 바다를 넘어가야 하는가? 적의 숨통을 놓아줄 것인가?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뿌리를 자를 것인가? 이순신은 일본 본토 공략이라는 전대미문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고독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이 바다는 단순한 경계가 아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명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첫 전쟁, 조선의 단독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자 오롯이 조선의 역사로 남을 작전이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말없이 돛을 조이고 각자의 마음속 불안을 속으로 눌렀습니다. 이순신은 쓰시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며 일본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의 배들은 바다 위 요새처럼 도열했고 해류마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대마도에는 즉시 전초기지가 설치되었고 병참 기지가 빠르게 구축되었습니다. 물자 운반선과 창고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수송체계는 숨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섬을 중심으로 한 이순신의 해상봉쇄 전략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적의 눈에는 단지 섬이었지만 이순신에겐 병법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전선은 바다 위에, 병참은 섬 위에. 이순신은 일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포위망을 짰습니다. 조선군은 싸우기 전부터 이미 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흔적은 이제 해상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규슈로 가는 길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순신의 진격은 단절된 일본 해군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순신은 각 거북선마다 식량, 화약, 수선용 목재까지 정밀하게 분배했습니다. 나무 한 장, 화살 하나까지 기록되었고 한치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상륙전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장기전에 대비해 육지 보급 루트까지 사전 검토됐습니다. 이순신의 눈은 항상 바다 너머 땅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뿐 아니라 정예 육군 5,000명을 선별하여 해상 수송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전에 익숙한 병사들로 단 한 명도 낭비되지 않을 정예였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빠른 상륙, 신속한 기지 확보, 그리고 물자 도착의 3단계 루트였습니다. 그 전략은 하나의 톱니처럼 정교했고 어디에도 틈이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만든 육지다. 모두는 그 말이 단순한 은유가 아님을 작전이 시작되며 곧 깨달았습니다. 해안선에 가까워질수록 규슈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저편의 어둠은 끝이 아니었고 그 속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찰선이 돌아왔습니다. 적 병력, 미약, 민가 일부 비워짐, 상륙 가능. 함대 전체의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도 없고 왕도 멀고 적도 혼란한 지금 이순신은 스스로 역사를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명령도 아닌 오직 자신의 책임이자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북선은 조용히 규슈의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벽 바닷물은 차가웠고 안개는 짙었습니다. 조선군은 소리 없이 규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만 산등성이 너머에서 일본 무사의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근접 전투 준비. 거북선에서 내린 정예 부대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첫 충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일본 무사단이 기습하듯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병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방진을 유지한 채 적을 맞받아쳤습니다. 거북선의 화포도 지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에 숨은 적들을 불태웠습니다. 산불이 번지듯 전투는 확산되었습니다. 마을은 곧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조선군은 전열을 정비하며 마을 중심부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을 회관 안에서 항복한 일본 촌장이 조선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군은 민간인을 해치지 않았고 질서정연한 점령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약탈 금지, 주민 보호를 강조하며 전쟁의 본질을 일깨웠습니다. 한편 인근 성에서는 조선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에 동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다이묘는 침묵했고 일부는 오히려 반기를 들며 무기를 놓았습니다. 규슈의 첫 거점은 완벽히 확보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곧 다음 해역으로 진군을 명했습니다. 적은 무너졌고 백성은 환호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은 규슈에서 신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규슈는 무너졌지만 사스마와 분고에는 아직 수비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두 갈래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 진격이 시작됐습니다. 거북선은 분고 해협을 뚫고 사스마 해안에 포를 퍼부었습니다. 사스마 요새는 화염에 휩싸였고 일본 수비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조선군 보병이 언덕을 올라 요새를 돌파하고 깃발을 꽂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고에서는 마을 민병대가 저항했지만 조선 수군의 정예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지역 모두 이순신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조선군은 두 날개를 펼친 셈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조선군은 본토를 넘볼 생각이 없다는 말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조선군은 이미 혼슈를 향한 최단 해협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는 본격적인 병력 동원을 지시합니다. 일본 본토의 마지막 수비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관문 앞에서 병사들을 모아 조용히 연설했습니다. 이제 바람은 우리 쪽이다. 혼슈 상륙을 앞두고 이순신은 선박 전체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먼저 쏘지 말라. 그날 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누구를 위해 빛났을까요? 혼슈는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칼은 지금 침묵 속에서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혼슈 앞바다. 적의 대규모 반격은 아직 없었지만 불안한 고요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는 항복을 주장하는 자와 끝까지 싸우자는 자가 서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사절이 가져온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조건부 항복 및 통상 협약 제안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물었습니다. 상륙만 하시면 이깁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조선군은 혼슈 상륙을 포기하고 대신 일본과의 해상 통상권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조선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이순신은 조정에서 왜 점령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지켰지 야망을 좇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통일하고 국경을 닫았습니다. 조선은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순신은 평생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끝내 전쟁을 막아낸 방패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선택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상상한 전쟁입니다. 그 끝은 당신이라면 어디로 향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만의 결말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